예, 또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축사와 또 우리 대회사를 짧게 해주셔가지고 제 발표 시간이 10분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이랑 발표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르진 않고요. 순서가 좀 바뀌고 몇 가지를 좀 첨부를 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택토지실장님께서 들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폭넓은 토론을 위해서 우리 차장님께서 좀 더 자료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더 이제 보강을 하느라고 좀 자료가 좀 다른데요.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먼저 정책 환경과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 주거복지센터의 현황과 쟁점,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 운영 교육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입니다. 이 정책 환경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센터에 대한 환경 변화에 대한 것만 넣어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11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로드맵상에 보면은 주자체의 주거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시, 군구 내 주거복지 전담 인력 및 조직을 확대 지원하겠다. 그리고 주거빈곤 가구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또 시 전담 조직 센터가 설치된 지자체는 우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 지자체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주거복지센터 차원에서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거센터 표준 모델,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도시형과 농어촌형을 구축을, 이 발표문을 그대로 넣은 겁니다. 구축을 2018년까지 하고 시범사업, 도시형과 농어촌의 표준 모델의 시범사업을 2019년에 해서 모범 사례를 확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센터와 지역 시민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 문제를 발견하고 긴급 지원하겠다 이렇게 또 주요 내용만 발표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2018년에 좀 더 개선된 주거복지센터에 관련 내용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전달 체계, 주거센터를 통한 전문 주거복지 기관을 통한 전달 체계를 강화한다. 그다음에 지자체, LH공사와 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전달 체계 구축 방향이 6개의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마이홈 포탈, 마이홈 센터, 마이홈 포탈과 센터는 이제 LH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의 복지 포탈, 또 시군구 주거복지센터,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센터 이렇게 6개의 플레이어가 연계돼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력체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되는 지역도 있긴 있지만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정책 대상으로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계층,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온라인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빠른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캐치를 해서 이분들은 빨리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담이 필요하신 계층이 또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또 시설 퇴소자, 거기다가 이제 주거 취약자 분들 이런 분들은 인터넷 접근성이 낮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상담 이게 필요한 계층입니다. 우리가 센터에서도 보면은 이 고령자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보다는 찾아오는 내방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LH 주거복지 지사의 마이홈 상담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다른 데와는 다르게 방문 상담이 거의 한 60% 이상입니다. 찾아오는 분들이. 그분들 대부분들이 이제 중장년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센터들은 전화 상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은 오프라인 접근성이 높다. 청년들은 온라인 접근성이 높다. 이런 측면이고요. 이렇게 이제 발표를 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발표하신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인데요. 5가지 주요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이거는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 장벽 완화,
이건 뭐냐면 보증금을 이때부터 만약에 한 보증금이 2천만 원 정도 된다. 이거를 한 번에 내지 않고 분할해서 납부해도 되고 또는 좀 뭐 이때부터 이제 저 보증금 대출도 이제 지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부담을 최소했고요.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 지원, 그다음에 보다 나은 주거 환경 제공, 함께 노력하는 주거 지원 이렇게 5가지의 큰 축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10월에 주로 이제 10월 25일 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취약계층, 이 취약계층이 누구냐면은 비주택 거주자들입니다.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지원 강화를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다자녀 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는 11,000가구를 지원한다는 걸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 중에서 이제 취약계층이 되겠죠. 취약계층에 해당되고 보호 종류 아동, 청소년 쉼터라든지 어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퇴소한 아동들에 대해서 그 주거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6,005 정도를 공급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또 LH에 그 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센터가 또 설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비주택 가구 주거 지원인데요. 이때 그 2019년 이걸 발표하신 다음에 사실 이전에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인가요? 수도권 지역의 비주택 거주자들, 비주택 거주자를 하면 노숙인 쪽방, 그다음에 고시원, 뭐 여간 여인숙 뭐 이런 분들 다 포함됩니다. 그 조사를 13,000가구를 했습니다. 홍보를 같이 했거든요. 홍보는 한 35,000명을 이제 홍보를 했고요.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1월까지 2달 만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택 가구 중에서 나 공공임대주택 들어가고 싶다 이런 가구가 5천 가구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구를 좀 지원하는 거를 일단 그 정책 방향을 잡아가지고 2020년 작년부터 비주택 가구 주거 이동 이른바 주거 이동 119 사업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6,500가구인가요? 이제 이주를 시켰고 올해 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에도 물론 코로나였습니다만 올해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혜택이 좋은 것이 뭐냐면은 보증금이 없습니다. 거의 물론 50만 원 보증금이 있긴 하지만 대여를 해줍니다. 임대를. 그리고 이사비 20만 원 지원해주고요. 또 고시원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이 가재도구가 없기 때문에 20만 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90만 원을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뭐랄까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정책상은 센터에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냐? 요거는 이제 유인물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거 문제나 이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한 10서너 가지, 15가지 정도 됩니다.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자격증리도 틀리고 특히 매입임대의 예를 들면은 일반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있습니다. 신혼부부 1유형이 있죠. 신혼부부 2유형이 있죠. 고령자 매입임대 또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이 다 틀립니다. 이거를 뭐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매뉴얼을 가지고 보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아무튼 공공임대주택 제도만 그렇고 거기에다 주거급여, 생계급여, 또 금융지원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상담을 할지. 그 다음에 과거 이제 주거 정책이 이제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획일적 지원이었다면은 수요자 중심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급여라든지 또 다른 뭐 주택 개량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행의 이제 복지 전달 체계가 사회복지 토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그래서 사회복지 중심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있었는데 주거 문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주거 복지에 대한 문제가 들어와서 읍면동에서는 요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제도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이 복지 담당자들이 못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걸 또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명동 주민센터에 복지 담당 있지만 주거 업무 담당하는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뽑은 자체도 있습니다. 있더라도 한 명이기 때문에 이 개별 가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주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또 어렵다 이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주거 욕구 충족과 사회 통합형 주거 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통합적 주거 중심 상담과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이 사례 관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그냥 정보 제공,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상담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요. 그럼 다른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임대료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지원 기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또 지원하는 그런 거는 이제 사례 관리라고 하는데 이런 사례 관리를 하면은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간에 걸쳐서 상담하고 찾아가고 또 지역에 연계하고 이런 것들이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거센터에서 또 해야 된다. 또 이런 걸 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 인력이 또 필요한데 지금 현재 주거복지사라는 자격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돼 가지고 지금 한 4,000명 정도 되나 이따가 권호정 교수님도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한 4,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인력이 LH, SH, 뭐 경기도시공사, 뭐 주택관리공단 이런 기존의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격을 따가지고 이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센터가 새로 설립되면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청년층 주거 지원, 뭐 노년층 주거 지원 이런 거를 발표를 하시는데 이걸 또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청년 상담 인력을 한 명씩 25개 지자체에 다 센터가 있는데 센터에 한 명씩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고 청년 상담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이 온라인이 접근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담 인력을 배치하는 거는 그만큼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실정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이제 기본 업무는 이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상담이 제일 업무량이 많습니다. 전화가 많이 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찾아오는 분도 많고 또 사례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방문 상담 대상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사시는지 상황이 어떤지 또 물어봐야 되고 이런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변에 또 사례 관리하기 위한 자원 연계 또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 자원 연계랑 다 연계됩니다. 사례 관리랑 다 연계됩니다. 또 주거복지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구청이나 뭐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씩 교육을 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교육을 많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센터에서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 주거복지센터에서 포럼에서도 올해 우리 통합적인 온라인 교육을 만들어서 이제 각 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공모 사업을 수행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공모 사업을 또 해서 예산 보조를 좀 받는 그런 사업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각을 이건 최병우 우리 센터장님 토론자에 계신 재무센터장님 걸 그림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비주택 가구, 태거기 가구,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그다음에 센터의 업무를 통해서 이 주거수를 향상하는 것이 이제 주거센터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주거복지센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주거복지센터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까만 걸로 칠해야 되는데 빼놓고 못 칠했네요. 여기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그 센터를 개소한 데가
일단 인천시 광역센터가 개소했고요. 그다음에 광주시 광역센터, 종합지원센터 개소했고, 부천시 센터가 개소. 자치구 이제 지자체 중에 기초지자체에서 부천시 센터, 자치구 중에서는 미추홀구 8월에 개소했고요. 올해 대구 달서구가 아마 5월에 개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개소를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센터, 자치구에 다 센터가 있고요. 민간 법인에서 16개, SH공사가 9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보기 전에 그 영구임대 단지에 찾아가는 마이홈 센터를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시범 운영을 15개 단지를 이제 시범 운영했습니다. 여기 이제 권호정 우리 학회장님이 그때 연구 책임자이셨는데요. 작년에 6개소로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11개소로 늘어났는데요. 2019년 15개소 있을 때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영구임대 단지는 전부 다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 찾아가는 마힘이 또 필요하냐? 사회복지관에서 하면 되지,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개소를 하고 보니까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사회복지관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분들 굉장히 바빴어요. 작년에 6개소 개소한 거, 2020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어떻게 했네요. 주거상담 5,500건, 주거복지 서비스 4,600건, 사례관리 254, 합계소 한 10,000건 이상 활동을 했고요. 뭐 주민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또 주거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이제 가보면은 올해 가봤거든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이래요. 근데 제가 가서 얘기하는 중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뭔가 상담을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바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근무하거든요. 한 명이 근무하고 어떤 센터는 이제 2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역별 주거복지 센터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에 다 있습니다. 점을 다 못 찍었습니다. 제가 25개를 찍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다 못 찍었고요. LH 센터는 이제 주거복지 지사로 바뀌었죠.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중앙센터 1개까지 포함해서 총 30개의 주거복지 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30개 센터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서울시의 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98개입니다. 98개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철 처장님과도 말씀드렸지만 98개, 98개 있고요. 노인복지관이 또 50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주거복지센터가 30개가 많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여기 이제 경기랑 인천인데요. 여기 서울보다 좀 여건이 안 좋습니다. 인천에 LH 센터가 2개 있고요. 경기도에는 14개, 14개 있습니다. LH 지사가. 그다음에 인천광역센터, 미추홀 이렇게 인천에 있고 민간에서 민간 인천 센터가 또 있습니다. 나머지 경기 지역에 수원, 시흥, 고양, 성남, 시흥이랑 성남 민간이 운영하고요. 부천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또 있고요.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거복지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각지대가 뭐냐면 주거복지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타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LH 주거복지사 24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는 부산이 센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택관리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구에 광역센터 2개소가 있고요. 우리 최병우 센터장님 참석하셨는데, 그다음에 달서구 올해 생겼다 그랬죠. 그다음에 충청도가 좀 심각합니다. 충청도는 천안에밖에 없습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그나마 청주에서 충북센터까지 광역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 원주, 광주광역센터가 올해 또 개소했고, 제주도에는 제주광역, 제주 서귀포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LH는 마이홈센터가 있고요. 제주도에만 4개의 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로 보면 각 광역시의
광역시 말고 광역자치구, 도 단위 자치구의 동북쪽, 그다음에 서쪽은 서북쪽 이쪽이 다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대부분의 지역이 군 단위 지역인데 농어촌 지역입니다. 농어촌 지역. 향후에 고려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이제 변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논문에다 실은 내용입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임대주택 재건행이 확대되고, 이 국토부 공급자 중심의 주거복지. 그래서 이때 임대주택 공급량이 엄청 많이 이제 늘어났죠. 2015년을 기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법들이 다 재개편이 됩니다. 주거기본법이 또 제정됐죠. 뭐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까지 이때 몇 가지 법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 생겨났고요. 아무튼 대여섯 가지 법이 재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때까지를 좀 주거복지의 초기라 보면은 2016년부터 원래는 올해까지였는데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공간인의 금전적 주거 안정,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가 점점 확대되고 지역의 주거복지 기반이 확대되는, 그 다음에 고령화가 증가하는, 그리고 2023년부터는 커뮤니티가 확대되는, 또 주거복지가 안정되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LH 단지가 한 1000개소 되는데요. 건설임대단지에서 전부 커뮤니티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것이 가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30%가 넘습니다. 청년과 중년, 장년, 노년. 원래 청년과 노년이 점점 늘어나는데 중년과 장년도 점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곧 이제 초고령 사회, 고령자 인구가 이제 20% 넘어가는 사회가 이제 되고요. 25년이면 이제 20% 넘어가네요. 그래 또 한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요. 농촌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지금 기농기촌 가구를 보시면 2010년은 4천 가구였는데 2012, 13, 14, 14년부터 30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3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인구는 더 많겠죠. 그 다음에 2020년 작년 통계를 제가 이제 못 뽑았는데요. 작년에 아마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과 올해 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요량을 측정한 게 있습니다. 매년 한 4만 원 정도의 기농기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수요를 측정했고요. 사실 이 기농기촌 가구가 이렇게 되지만 농축산부에서도 그 기농기촌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귀농인에게만 해줍니다. 귀농인. 여기에 이제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귀촌수에 비해서 귀농 가구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 5% 정도밖에 수준밖에 안 됩니다. 19년 예를 보면은 귀촌 가구가 31만 7천 가구인데 귀농 가구는 11,000밖에 안 됩니다. 5%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시면은 그렇게 적은 숫자인데 귀농 가구에 대해서만 이제 특혜를 해주는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7천만 원 상당의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전세금을 대여를 해줍니다. 농축산부에서. 근데 다 해주냐? 그게 아닙니다. 심사를 해서 한 30%에서 한 50% 정도 해줍니다. 뭐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농 시간 100시간 이상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귀농 가구니까 영농 자금을 이제 또 대여를 해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농 자금을 가지고 주택 지원해서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것도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점점 그 인구가 지원하는 그게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LH에서는 사실 재작년부터인가요? 농촌 르네상스, 그래서 경남 함양에 작년에 12세대, 얼마 안 됩니다. 12세대 서하초등학교라는 곳에 공급을 했습니다. 학부모들, 귀천한 학부모들 대상으로. 상주 공검, 그다음에 김제 몇 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군 지역에도 국민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100가구씩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 기농인에 대한 그 신경을 지금 이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주거 상담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주변인들과 기존에 있는 우리 거기 사시는 분들과 잘 융화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이 필요한데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주거복지센터의 쟁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운영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 LH 센터가 전국적으로 주거지사가 한 50개 정도 되고요. 마이엄 상담센터까지 하면 한 7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하죠. 지자체에서 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100개가 안 됩니다. 다 더해도 100개 넘, 서울시가 26개니까 100개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 센터 운영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센터가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 중에 민간 운영센터 예산은 6개월치만 일단 지급을 해가지고 민간 센터에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그렇게 충분치는 않습니다. 대개 이따 최병우 우리 협회장님 또 말씀하시겠지만 3명, 4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인원들이요. 그다음에 강역센터와 지역센터의 연계가 미흡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농촌형 주거복지센터. 이 농촌 르네상스로 이제 농촌형 임대주택도 많이 늘어날 텐데 이 농촌형 주거복지센터 계속 특히 거기에 사시는 원주민들이 주거복지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형 주거복지센터, 특히 농촌형 센터에는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센터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와 LH 주거복지지사, 그다음에 지역 주거센터의 연계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요. 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광주시에서 광주도시공사의 종합주거복지센터를 개소를 했거든요. 근데 운영은 광주도시공사에서 하지만 사무실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유치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는 연계가 잘 안 가봤는데 좀 연계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지자체와 협력관계 좋은 민간센터들이 있습니다. 시흥이나 전주라든지 몇 개 센터들이 지자체와 협력관계가 좋아서 예산도 좀 많이 받고 또 정보도 많이 이제 받고 그래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담이나 사례 관리 대상자를 이제 공유해서 사실 LH나 공공센터는 민간에 비해서 사례 관리 역량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관리 쪽은 민간에다 이렇게 의뢰를 하고 하는 그런 연계 체계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주거복지 전문 인력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 우리 다른 센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센터에도 청년 상담이라든지 또 노년 주거복지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못 하고 있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근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센터 설치하면 바로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 있는 전문 인력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주거복지 공부를 해서 주거복지 전문 인력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업무랑 기타 측면인데요. 청년과 노인 주거복지 증가 말씀드렸고 커뮤니티 활성화 확대 필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 아까 얘기한 주거급여 주거이동 119 사업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비주택에 이제 거주하다 보니까 주로 홀로 생활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거주한 다음에 다시 쪽방이나 노숙인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로워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권 지역 그 비주택 거주 통계 조사를 하면서 이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 게 있는데요.
고시원에는 주로 청년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고시원에 65세 이상 분들이 사시는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이분들 제가 전화를 해서 왜 여기 사십니까? 공공임대주택 가실 수 있는데, 나 옛날에 살아봤어요. 근데 왜 나오셨어요? 외로워서 나왔어요. 근데 왜 고시원 사십니까? 고시원이 편해요. 뭐가 편합니까? 여기 저 같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낮에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친구들끼리 식당에 가서, 고시원에 식당이 있거든요. 소주도 마시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왜 나갑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튼 뭔가 새로운 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주 정착센터가 있습니다. 이주한 가구가 지금 한 9천 가구 이상 되는데요. 비주택 거주자 중에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이주 정착센터를 전국적으로 지금 4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거복지재단과 주택관리공단은 아니죠. 주택관리공단에 나눠서 가지고 한 25개씩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서 주로 하는 활동들이 뭐 상담은 별로 없지만 주로 이제 커뮤니티 활동,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끝나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상담 및 사례관리 시스템, 이런 시스템적으로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정보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천 미추홀구 센터 설립 이후에 아동 주거 빈곤가구 조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청에서 이 자료 협조를 안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협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주소,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없어요. 주소는 줄 수 있다. 그럼 주소 보고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센터들이. 이거 법적 차원에서 뭔가 이 각서라든지 보안각서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은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위한 표준 매뉴얼 제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데가 LH가 2권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가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나오는데 2권으로 될 겁니다. 제주시도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2권으로 되어 있냐면은 그 법이나 제도 이 부분은 그 양이 많습니다. 여기는 통일된 매뉴얼로 이게 나눠줘도 돼요. 공공임대주택 제도, 금융지원 제도 뭐 이런 거 다 제도기 때문에 통일된 매뉴얼로 나눠주고, 나머지 이제 지역별 상황에 맞는 뭐 복지기관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은 별도 매뉴얼로 만들면 되는데, 지금 다 법제도와 이 지역 상황에 맞는 걸 한꺼번에 매뉴얼을 다 제작하다 보니까 뭐 제작한 데도 많지 않지만 이게 또 비용 낭비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우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수행을 위한 보수 교육이 필요한데, 이 보수 교육도 지금 현재 주거학회에서 주거복지 자격증을 위한 검정, 자격증을 따기까지의 어떤 보수 교육을 하는데, 물론 일부 또 다른 이제 3년마다 보수 교육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그 주거복지사 자격증은 있고 주거복지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나 주거복지 자격증 있는데도 까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수 교육을 받는데도 이게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또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지자체마다 센터 설치 지자체 지원 방안, 또 지자체 인센티브 이런 거를 통해서 동기부여해서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에서 25년까지 설치를 하면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아마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설치를 준비 중인 지자체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이제 민간센터가 있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운영센터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당진시가 지금 또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충남 당진. 그 외에는 잘 모르겠네요. 또 준비하는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양시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으로 이제 위탁을 돌린 그런 사례입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천도시공사에서 바로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센터마다 약간씩 특색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군 지역에 농어촌 센터가 이제 없다는, 지금 현재 생긴 센터들이 전부 도시형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표준 모델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센터 운영 교육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개월간의 그 제작 과정을 거쳐가지고 총 16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오겠지만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센터 교육을 하기 전에 몇 개 센터, 그다음에 몇 개 지자체 이렇게 연락을 해서 교육을 들어라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다음에 다 확인했습니다. 교육 어떻더냐 그랬더니 너무 좋았다. 굉장히 처음에 이제 올해 센터가 설립된 이제 부천센터와 인천 미추홀센터는 제가 연락해서 들었거든요. 너무 지금 처음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물론 센터 하시는데도 우리가 안 하던 사업을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알게 돼서 도움이 됐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는 굉장히 좋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여기가 ATC 센터입니다. 주거복지 포럼이 제 기억에 2012년 12월 13일인가요? 그때 이제 창립총회를 ATC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62회 포럼을 이제 ATC 센터에서 해가지고 환갑이 지난 그런 다음에 ATC 센터 다시 포럼을 하게 돼서 저희 그때 창립총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